예, 고객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빈스 모델로 제안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안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관찰을 합니다. 고객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시장에서 당신이 추정하고 관찰하고 확인한 고객의 일련의 특징을 뽑아내는 게 고객 관찰의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이 고객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당신이 제안하는 일련의 가치 제한점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에 서비스 상품의 적합성이 있는데 이 적합성은 다른 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잘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상품을 제공해 주느냐, 핏하냐, 잘 맞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청바지나 옷 되면 바지 같은 핏 사이즈가 있죠. 핏 사이즈. 핏 사이즈는 몸에 딱 달라붙게 맞추는 겁니다.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욕구에 딱 맞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상품 서비스의 적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벨 프로포지션 캔버스라고 빈스 모델 라인 블록 캔버스의 일부를 모습인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가운데 요층이 바로 아까 살펴봤던 가치 제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오른쪽에 여기 하는 것이 고객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커스터머 잡, 커스터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주된 할 일들 얘기는 저는 거고요. 그 커스터머가 원하는 것,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정리하면 여기에 핏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상품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상품 제품을 통해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창출해 주고 고객이 불편이 생긴 것을 제거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예, 밸류 프로포션 캔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할 일과 원하는 누리고 싶은 얻고자 싶은 것이 있고요. 네, 불만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할 일은 뭐냐면 고객이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서 수행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도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객이 취하는 주된 행동들,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욕구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혜택은 뭐냐면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 혜택, 어떤 걸 누리고 싶은지, 뭘 바라는지 이걸 적는 것이 혜택, 게인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페인입니다. 고통, 불만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객 활동과 관련해서 불만족스러운 결과, 위험 요소, 장애물을 기록하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 행동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상황, 불만족, 장애물들을 적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이 고객의 세그먼트의 할 일, 혜택, 불만에 딱 적합하도록 상품 서비스를 제안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제품과 서비스 이걸로 말미암아서 어떤 혜택을 창출하고 어떤 불만 상황을 해소하는가 이걸 적어보는 겁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에서는 가치 제한의 설계가 대상이 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제품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적는 게 요 란이고요. 세 번째 불만 사항은 그런데 이 제품과 서비스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낮추어 주는지 이것도 함께 기술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 부분이 완성이 되면 이 고객 가치가 정리가 됩니다. 고객 가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정리가 됐죠. 아까 고객 세그먼트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어떤 해법,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해결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것이 경쟁자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요걸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보통 상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제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서비스가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누구한테서 이익을 내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받을까 아니면 뭐 달달이 나눠서 받을까 한꺼번에 나중에 받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런 고객 가치와 이익을 믹스업해서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제공해 줄 것인가 누가 협력할지 우리의 강점 무엇일지 어떤 수로 진행해야 될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이걸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경쟁자와 어떻게 다른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머니 메이킹 돈을 벌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머니 메이킹 할 것인지 아니면 달달이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파트너, OEM사 아니면 대리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빙수기 사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기가 있습니다. 빙수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빙수기 가지고 그냥 빙수기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되게 편협한 사고입니다. 빙수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빙수기를 팔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빙수기를 렌탈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빙수기 가격이 비싸다고 가정할 때 판매하기 내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럼 렌탈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빙수기를 무료로 주고 대신 여기 들어가는 식자재료를 팔 수가 있죠. 식자재료를 우리한테 공급해서 콩 뭐냐면 팥, 뭐 얼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빙수기는 무료인데 내가 광고를 설치해 갖고요. 광고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따라서 빙수기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네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좋냐고요? 수익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폭스와 루카스 필름, 그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자, 21세기 폭스사는 미국의 최대 영화 배급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영화사에서 필름을 제작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극장에다 배포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게 21세기 폭스사입니다. 루카스 필름이 있습니다. 루카스 필름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스타워즈이죠. 스타워즈. 자, 스타워즈가 처음 그 제작돼서 그 대중한테 알려진 게 197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SF 장르가 그렇게 인기 있던 장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이 만들던 그런 장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루카스 필름에서 이걸 제작한다고 할 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21세기 폭스사 입장에 볼 때는 되게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아 이렇게 대작을 만들다가 소비자가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된 거죠. 따라서 21세기 폭스사 입장에 볼 때는 "이거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카스필름에서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거를 거의 최저가, 원가에 가깝게 돈을 받을게." 이거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조지 루카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다시 협상을 한 거죠. "아 내가 이 스타워즈와 관련된 다양한 상표권을 우리한테 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사업은 우리가 권리를 가질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21세기 복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된 수익원은 영화를 극장에 걸어서 거기서 소비자들이 많이 얼마나 관람했는지 이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가 사업하는 것은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세기 폭스에서 이 스타워즈를 개봉했더니 엄청난 대박이 났습니다. 큰 성공을 했죠.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광선검을 사람들이 갖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광선검을 만들고 스타워즈의 여러 가지 복장 그걸 가지고 쓰고 다니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다 21세기 폭스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루카스 필름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거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니까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수익을 남길지 보통 루카스 필름에서는 이 필름을 제작하고 이거 제작비를 21세기 복수해서 돈을 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필름을 일종의 파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싸게 팔고 딴 데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입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학원비, 대학 등록금 이것도 가입제입니다. 3자 간 시장을 통해서 멀티사이드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신문을 거의 무료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서 수익 모델은 광고주에서 돈을 벌죠. 구글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구글 검색은 무료로 검색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돈 누가 내냐? 광고주가 돈을 냅니다. 이런 식의 방식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일본 기본 제품이 무료로 사용합니다. Gmail 서비스도 그렇고요.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다 이런 게 다 이런 서비스죠. 그렇지만 소수 파워 유저만 돈을 받습니다. 이 프리미엄.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 방식이고요.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브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자, 멀티 컴포넌트 서비스도 있습니다. 동일 상품을 상황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것. 콜라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에 팔 때, 슈퍼마켓에서 팔 때, 식당에 팔 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어, 돈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 패턴도 있습니다. 제품이 로우 엔드, 하이 엔드 이렇게 나누어 갖고요. 로우 엔드는 낮은 이윤으로 판매합니다. 싸게 팔죠. 미끼 상품입니다. 그 수익은 하이 엔드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자, 로우 엔드에서는 시장에서 가치를 보여주고 최종 이윤 창출은 하이 엔드에서 낸다는 것이죠. PC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PC방 이용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당 1,000원밖에 받지 않는 대로우 엔드 제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해서 돈을 버느냐? PC방에서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익 창출은 음식에서 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PC방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빌미로 음식을 먹는 식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 매출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레트 모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면도기와 면도날 같은 체제가 있죠. 면도기는 저가입니다. 대신 면도날을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면도날이 비쌉니다. 수익을 여기서 내는 거죠. 잉크젯 프린터와 토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되게 싼데 토너를 비싸게 파는 거죠. 게임기와 소프트웨어, 또 워터 서버와 물통 이런 관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낼 곳과 이익을 내지 않을 곳을 구분하는 것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중국집이 있습니다. 모든 중국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짜장면을 아주 싸게 파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대신 수익은 어디서 남기냐? 탕수육에 남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게임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싸게 파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팝니다. 햄버거,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 같은 경우는 원가 기준으로 때는 햄버거는 상대로 쌉니다. 그리고 뭐가 이윤이 착취이 많이 되냐고요? 음료수와 감자에서 감자튀김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걸 세트로 묶어서 팝니다. 세트로 보면 싸게 파는데 사실 햄버거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않고요. 주로 돈을 번 데가 음료수와 감자에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커피숍. 예를 들면 커피는 싸게 팔고 빙수에서 비싸게 팔고 휴대폰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본체는 그 할부로 파는 경우에 싸게 팔죠. 그 대신 뭐에서 돈을 많이 버냐? 통신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전략을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팔지, 무엇을 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팔지에 따라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회원제로 팔 수도 있고 미끼 상품, 면도날, 면도기 모델, 그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 주는 경우, 그다음에 광고로 돈을 버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팔더라도 저희가 수익 창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치 사슬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커플링 시대 수업 때 내내 살펴봤던 거죠.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단계, 제품을 인식하고 테마를 정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대안을 찾는 거죠. 구매하는 것. 구매한 이후부터는 이거를 사용하고 익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속 단계 유지 보수하다가 나중에 폐기하거나 다른 제품을 교체하는 이런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단계, 직접 사갖고 사용하는 단계, 폐기해서 다른 제품을 또 쓰는 단계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면 여기에 좀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원자재를 사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때에는 고객이 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해서 용건을 해결하는 요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이 디커플링의 핵심입니다. 요거에 따라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잘 사거나 안 사는 거 패턴을 잘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규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상품이 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밖에 의사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윤이 원가가 60% 예요. 그럼 이윤이 4,000원 남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판매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을 A 상품, B 상품, C 상품 이렇게 세트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가를 분석해 보니 아유 A 상품은 마진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B 상품도 마진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C 상품은 마진이 엄청납니다. 80% 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A 상품, B 상품을 미끼 삼아 이걸 물품으로 같이 팔면 마진이 낮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는 A 상품, B 상품도 비싸게 팔 거라고요. 한 뭐 12,000-13,000 원씩, 12,000-13,000 원씩.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싸게 팔고 그 대신 C 상품을 끼워 팔기로 해 갖고 돈을 어디서 버냐? C 상품을 통해서 전체의 돈을 벌겠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객의 가치 사슬을 제대로 분석해야 알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 모델로 만들어 낼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